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엿새 앞두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전략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며 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정치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총리 제청이 필요한 장관 인선을 어떻게 할지 따져봤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와 양양이 외국인의 무비자로 전면 개방됩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숨진 남편을 상대로 8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했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갯벌 체험을 하던 일행이 거센 밀물에 고립되면서 70대 관광객이 숨졌습니다. 밀물 속도는 어른 발걸음보다 3배 정도 빨랐습니다. 미국 전역이 낙태 논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49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엿새를 앞둔 오늘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5번째 ICBM 도발인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다시 한번 넘은 전략 도발입니다.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선제 공격을 언급한 이후에 한 발씩 더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서 멀어지고 있는 윤 당선인을 향한 기선제압용이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그간 북한을 자극할까 봐 도발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고 대화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인수위는 즉각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 470km, 최고 고도 780km로 탐지했고 최고 속도는 마하 1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 고도로 쏘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ICBM 화성 17형 혹은 그보다 사거리가 짧은 화성 15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들어 14번째 도발이자 김정은의 핵 선제 공격 발언 이후 첫 미사일 발사입니다.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북 원칙론을 천명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경고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따라가는, 추수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소위 비핵화라든지 아직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무력 시위 성격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중대한 도발로 강력 규탄한다며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직전 전략 도발을 이어가면서 이달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점은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 후보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상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답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듯 하나의 옵션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죠? 네,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맞습니다. 이종섭 후보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상응한 수준의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후보자는 미국 본토 수준의 해구산을 제공받는 확장 억제 전력과 한국형 삼축 체계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자체 개발 중인 요격 미사일 LSAM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LSM2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북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 합의는 계승 의지를 밝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병사 200만 원 월급 공약이 단계적으로 조정되면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재정 사정 때문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미뤄져서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전날인 오는 9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유독 한 후보자에 대해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한 후보자는 오늘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미 부적격 딱지를 붙여놓고 청문회를 검수완박 국면에서 탈출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한 후보자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검수완박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며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부까지 벌여야 되는지. 또 다른 서면 답변에선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 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9일로 연기된 청문회에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검사와 윤 당선인 징계 추진 당시 불리한 진술을 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경률 회계사의 증인 채택은 거부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 증인을 좀 해봐도. 청문회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검수완박 강행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를 반전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전략이지만 한 후보자 역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어제 열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되면서 윤 당선인 측도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이 버티는 상황에서 물러나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아빠 찬스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는 7시간 만에 결국 파행됐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의혹 제기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퇴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며 버티기로 일관했고 의혹들은 전부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는 청문회 당일에서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며 정 후보자를 지키려고 정권 교체를 한 게 아니라며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공정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도 여론 동향을 보고받은 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검수완박 파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황급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는 부칙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윗선 수사 같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권영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참담한 심경을 밝힌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박 총장 대리가 거듭 사의를 밝혔습니다.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과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걸 참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 수사의 속도를 내 실력을 행사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안에 검찰의 종전 범죄 수사는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미 착수한 수사는 계속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법안을 보면 현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등은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지휘부가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의 퇴임식을 오는 6일 열기로 했다 취소해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검수완박 뒤처리는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퇴임식이 웬 말이냐는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당 내에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는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란 꼼수 전략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 50%에 14%포인트 뒤집니다. 지난달 7%포인트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2배로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7%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은 걱정입니다. 충청 지역 한 후보자 측은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안 되겠다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서 후보 지지율이 10% 이상 빠지는 등 타격이 큰데 지도부가 선거를 포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민생은커녕 집도끼 지키기에만 몰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청문회 전국을 거치고 공천이 완료되는 5월 중순이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층적인 복합적인 어떤 요인이 거기에 좀 배어있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되짚어보면 그 취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헌정사에 유례없는 꼼수의 완결판이라는데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입법 과정에 회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같은 유례없는 꼼수가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야당과 검찰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옮겨 꼼수 처리에 마침표를 찍었죠. 이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검수완박 5인방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했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송훈 기자가 하나하나 되돌아봐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옮겼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0시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늦췄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두 사람의 유례없는 2인 삼각 변칙회의로 공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안도 없는 상태에서 당론 찬성을 밀어붙이며 시동을 걸었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변신해 안건 조정위 수기를 무력화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단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여는 회기 쪼개기로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봉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국제사회까지 부작용을 걱정하고 진보 진영에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우려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 성원덕이라며 자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부끄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1820일째 되던 날, 퇴임 6일 전에야 못 박은 검수완박. 그 주역들에 대한 역사의 평가만이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뒤 7번째 그리고 취임 전에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 지원에 나섰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괜한 트집을 잡는다며 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돌았던 게 선거 개입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원도 춘천을 찾아 GTX B 노선의 춘천역 연장과 춘천 원주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선거 때 도민들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후보들도 함께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지역 방문은 당선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1일 경북을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지방선거 지원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전형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총선 직전 2달 동안 부산과 대구, 충북 등 전국을 순회했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땐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고 해 관건 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6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사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원혜 후보 측이 사실상의 성희롱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해 0.73%포인트짜리라고 해서 대선 불복 논란도 일었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겨냥해 경기지사는 얼굴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는 외모 언급에 김은혜 후보 측은 공개적인 성희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열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외모라는 잣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거북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두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문제로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고향 일산과 안양 평촌을 차례로 둘러보며 재정비 사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자 민주당은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개선 특위를 출범시키며 김동연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을 0.73%포인트짜리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행하고 독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패배에 대한 성찰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을 심도 있게 짚어드리는 정치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부터 시작하죠.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이 검수완박과 지방선거입니다. 앞서 검수완박 법안 추진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방선거 나선 후보들도 걱정 많이 한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 배경을 짚어보겠다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정당 지지율을 일자별로 좀 분석한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의 변화를 조금 주목해서 보시죠. 김 반장,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0일 금요일이면 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을 한 날이고
거고 이후 주말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이걸 또 다시 파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일 그러니까 중재안을 수용한 날이죠. 이날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을 합니다. 반대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등을 하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이후에는 이렇게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좀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그 합의 파기란 부담감에도 입장을 바꾼 게 좀 지지율 측면에서만 보면 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뭐 원안이냐 아니면 의장 중재안이냐 하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론, 이게 특히 중도층 여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입법 강행 과정에서 노출된 편법과 꼼수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양쪽 다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이슈였지만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최근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한 주 전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런데 그 지방선거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검수완박 이슈가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뭐 사실 김 반장이 더 잘 알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대선 때 들고 나왔던 민주당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면서 검수완박 이슈를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태세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 이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여론이 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은 물론 이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충청 지역에서도 1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수완박 이슈를 빨리 틀고 다른 이슈로 국민을 전환하고 싶겠군요. 물론입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전국이 끝나는 대로 부동산과 추경 등 이른바 민생 이슈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검수완박 이슈가 떠오를 테고요. 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후임 검찰총장 인선 등 검수완박 이슈가 언제든 불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이달 중순 이후의 흐름을 잘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럼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그 총리 공백 시나리오입니다. 그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한동훈 그리고 정호영 두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엿새 뒤 새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총리 없는 정부 출범, 윤석열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총리는 본인도 문제입니다만 장관 임명 제청 문제하고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청와대 국무회의 사진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아닌가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그 국무회의인데 이 당시 그 여기 보시는 4명 있죠. 이 4사람이 임대 국무위원 이란 표현으로 불렸던 분들입니다. 예.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들인데 이명박 정부 장관 인선이 여러 후보자의 낙마로 지연이 되면서 국무회의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장면이 윤석열 정부 첫 회의 때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래도 저 때는 한성수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총리까지 없으면 사실 분위기 조금 어색하긴 하겠군요. 과거에도 뭐 정권 교체되면 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1998년 그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김종필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이렇게 한나라당이 인준을 거부를 하니까 YS 정부의 고건 총리가 그 신임 장관들을 제청을 하고 JP를 그 총리 서리로 임명을 한 바 있습니다. 예. 다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던 시기였고 지금은 총리 서리마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취임 바로 전날이죠. 9일에 잡혀 있는데 민주당이 이거를 그 총리 인준까지 연결시킬 분위기거든요. 아니 근데 그 총리가 없으면 제청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장관이 한 명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헌법 87조는 그 장관 임명에 총리의 제청이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방안이 이제 총리 대행인데요. 바로 예.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김부겸 현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10일에 곧바로 제청을 하고요. 그리고 추 부총리가 이제 총리 권한 대행으로 나머지 장관들을 다 제청을 하는 건데 좀 시작부터 모양새가 상당히 좋지는 않죠. 자, 모양새 안 좋은 건 둘째치고 그것도 김부겸 지검 총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야지 지금 되는 건데 김 총리 입장은 뭡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김 총리 측에 물어보니까 새 정부 출범과 그리고 국정 운영에 그 차질이 없도록 협조는 하겠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뿐 아니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들 임명은 제청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김 총리도 어제 10일 오후란 물리적 시간까지 거론한 거 보면
극단적인 전국 공백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장관을 한 명도 임명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이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라도 사실은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더더욱이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이게 뭐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좁혀보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물러나라 이런 메시지 같은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좀 지켜봐야겠죠. 예,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와 양양이 외국인의 사실상 전면 개방됩니다. 공항을 통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당국이 방역 완화에만 나서는 건 아닙니다. 확산 우려를 대비해서 재택근무 활성화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세점 앞에 외국인들이 북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제주공항입니다. 2019년 173만 명이던 제주 방문 외국인은 지난해 4만 8천여 명으로 2년 새 97%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제주와 양양공항에 외국인 무비자 입국이 다시 허용됩니다.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단 제주공항의 경우 이란과 수단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 등 10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됩니다. 양양공항은 베트남 등 4개국에 한해 입국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공항에 국제선 직항이 없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또한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 활기를 되찾기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개별 여행 수요로는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공편이 생기면요,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새 변이들이 국내에 유입돼 확산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대안은 재택근무 확대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기업에 최대 2천만 원, 또 각종 인사와 노무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3년 만으로 직접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8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찰이 계획 살인으로 판단한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며 2차례 살해를 시도하고 수영을 못하는 점을 알면서도 구호 장비 없이 계곡에 뛰어들게 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숨진 윤 씨를 상대로 8년 동안 심리적 지배를 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 씨의 재산을 빼돌린 뒤 마지막으로 남은 8억 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반 살인죄를 적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작이냐 아니면 자기냐 이런 부분이 조금 법리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임 검사 인사 이동이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 도피를 준비하고 담당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은혜와 조현수를 체포한 경기도 삼송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해 천장에 숨겨놨던 휴대폰 5대와 노트북 등을 찾아내고 도피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올 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붕괴된 아파트뿐 아니라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짓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건 초유의 일인데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내놓은 자구책이기도 합니다만 입주 예정자들은 우선 환영했습니다. 다만 입주는 6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콘크리트 타설 도중 외벽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을 모두 철거한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114일 만으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 만큼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고객에게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안전진단을 통해 재시공 범위를 정하기로 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겁니다. 시공사가 예측한 재시공 비용은 약 3,700억 원. 입주도 올해 11월에서 6년 가까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현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800가구가 넘는 입주 예정자 등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 탓에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사실상 건설 면허 취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빠르면 하반기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70대 관광객이 갑자기 들이닥친 밀물에 휩쓸려서 숨졌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빨랐습니다. 어른 발걸음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로 시속 15km에 달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암초 위에 고립된 관광객 2명이 구조를 요청하고 해경 구조대가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칩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전북 부안 앞바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관광객 3명이 밀물에 고립됐습니다. 물 그랬다 하면은 정수 못 챙겨. 물이 아까 쏘라 그래서 막 쏘라 그러지. 그거 조금 멀찍다 하면 바로 패야. 바로 와야. 2명은 다행히 암초로 몸을 피했지만 물살에 휩쓸린 70대 여성 A씨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갯벌이라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아 손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A씨 등은 썰물에 바닷물이 빠지는 아침 8시쯤부터 이곳에서 조개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밀물이 시작된 걸 뒤늦게 알았지만 들이닥치는 물살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밀물의 속도는 성인의 발걸음보다 3배 가까이 빠릅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속 10에서 15km로 성인 발걸음에 2~3배 빠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갯벌 고립 사고는 196건으로 이 가운데 18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면서 쉬는 이른바 불멍이 인기를 끌면서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에탄올 화로가 인기인데요.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봤더니 안전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2층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에탄올 화로에 연료를 넣다가 불이 난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에탄올 화로를 쓰다가 발생한 화재는 모두 13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에서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 꺼놓고 그 작은 모닥불 하나 피워놓는 느낌으로 놓고 맥주 한잔 하면 하루에 좀 피로도 좀 풀리는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팔리는 7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안전에 대한 대비는 미흡했습니다. 에탄올 화로의 표면 온도는 최고 290도 넘게 오르지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연료를 더 넣다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때 에탄올 불꽃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사용상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화로가 넘어지면 에탄올이 새면서 불길이 번져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고 사용 설명서가 외국어로만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소방청과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에 화재와 화상 주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 줄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안전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뇌사에 빠진 12살 소년이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아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고 김상현 군 가족의 존경을 표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12살 김상현 군.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고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할 만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갑자기 심한 두통 증세로 병원을 찾은 김 군은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고 이틀 만에 뇌사에 빠졌습니다.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호흡도 소실이 되고 추정 뇌사 상태까지 왔습니다. 손목이 아픈 엄마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던 착한 아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회복을 기대했지만 증세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려던 아들의 뜻을 따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군은 신장을 어린이 2명에게 기증하고 모두 5명에게 새 생명을 전한 뒤 지난달 23일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커서도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 돼서. 김 군의 어머니는 다음 생에는 상현이 딸로 태어날 테니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며 떠난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만 12살 미만 어린이 53명이 장기를 기증해 199명이 새 삶을 얻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죠. 많은 초등학교가 어린이날 다음 날을 재량 휴일로 지정해서 아이들은 신이 났는데 휴가를 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모는 난감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학생들은 어린이날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연휴를 놀 수 있어 신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4일 동안 학교 안 가서 좋아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장은 재량으로 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데 서울 초등학교 605개교 중 515개교, 약 85%는 6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휴무를 내기 힘든 경우 아이만 집에 두거나 급하게 돌볼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예상하지 못했던 휴일이니까 그래서 다 이제 뭐 조부모님이나 주변에 알아보고 학원들까지 같이 쉬어 아이들 보낼 곳은 더욱 마땅치 않은 상황.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들도 지금 다 그날 이제 자체적으로 휴일을 인터넷 등엔 마지못해 연차까지 썼다. 회사 눈치가 보인다 등 난처함을 토로하는 글이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데요. 둘 다 휴가 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막 썩 편하지는 않아요.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은 모처럼 연휴에도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중단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춰서 10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도 중요하겠죠. 현장 상황 어떤지 또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5%, 3주택자는 75%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폭을 늘려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는 1년간 이런 조치가 중단됩니다.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 최고 양도세율이 75%에서 45%로 떨어집니다. 3주택자가 2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 9억 1,5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10일부터 1년 동안은 약 4억 원 적은 5억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차액의 최대 3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다주택자 매물이 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보유세 부담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과 유예해 줄 때 일부는 털어내자 이런 움직임이 다소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집은 팔고 핵심 지역 집은 남겨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도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을 잇따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원전 건설과 관련해 접촉했다며 논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최근 원전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050년까지 원전 8기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아예 매년 새 원전을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to make sure that we modernize and we build a reactor a year rather than a reactor a decade. 탈탄소 흐름 속에 에너지 위기까지 덮친 탓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원전 확대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국내 탈원전 정책 폐기와 맞물리면서 우리 정부의 원전 수주 활동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3월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고 지난달에는 폴란드 정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전 산업은 100년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탈원전 정책이 폐기됐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까지 만들기로 하면서 해외 원전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윗선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운구 공수처 처장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는 8개월 수사 끝에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손 검사의 선거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증거도 고발장을 작성한 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야당에 건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검사 A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나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 사주 윗선으로 지목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수사를 시작하며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격가지로 손 검사 기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오늘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는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권고를 뒤집고 손 검사를 기소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손 검사 재판 결과가 공수처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공소심의위가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등을 불기소 권고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 공수처는 수사팀은 일관된 의견으로 기소 결론을 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하면서 부담은 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수사령 논란이 제기된 상황.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는데 이후 보완 수사도 안 됐다며 무리한 기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에서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의 출발점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손 검사가 건넨 공판 판결문이 공무상 비밀 위반인지도 논란입니다.
판결문의 경우에는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고발사주 고발장이 선거가 끝나고 4개월 뒤에 검찰에 접수돼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도 쟁점입니다. 재판에서 손 검사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는 최대 위기를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을에서 현금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폭로를 한 인물이 바로 이 지역위의 부위원장이라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진 의원 측은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윤두건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모 씨로부터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이 입금됐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인출됐습니다. 윤 씨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지역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조모 씨가 권리당원을 모집하라며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입당원서와 함께 이 돈을 지역 내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강서구 을에서 권리당원 6천여 명을 이런 식으로 현금을 동원해 불법으로 모집했다는 게 윤 씨의 주장입니다. 윤 씨는 또 지역위원회가 수차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다며 이 자리에 진성준 의원이 참석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 의원 측은 권리당원 모집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윤 부위원장은 강서구 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인사라며 강서울 지역위와 지역의 자발적 봉사조직 활동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미국이 낙태 문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에 결정문 초안이 공개됐고 낙태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초안 공개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게 뒷전으로 밀려날 정도로 미국 전역이 낙태 논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 앞에서 격한 목소리가 오갑니다. 연방대법원은 1973년 임신 24주 이전인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내용의 의견서 초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찬반으로 여론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시작은 한 산부인과의 위헌 소송입니다. 미시시피주 정부가 임신 15주 이후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선 위헌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은 49년 만에 이를 뒤집는 결정문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대법관 9명 중 5명이 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최종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이 합헌이 되면 각 주별로 의회가 낙태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26개 주는 낙태를 금지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Concerns me a great deal that we're going to, after 50 years, decide a woman does not have a right to choose within the limi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낙태 문제는 폭발력이 큰 만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사회의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관악기나 현악기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는 건 당연하지만 피아니스트가 자기 피아노를 들고 세계 연주를 다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객에게 최상의 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로지 연주에만 집중하는 피아니스트를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살아있는 피아노의 전설. 이탈리아 출신의 거장 마우리치오 폴리니는 모든 음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는 연주를 위해 그가 고집하는 것은 피아노와의 동행. 이번 달 열릴 생애 첫 내한 공연에도 시그니처인 스타인웨이 파브리니 피아노를 비행기로 실어옵니다.
폴리니는 항상 그 본인의 피아노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피아노의 테크니션하고 같이 다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크리스티안 짐머만 역시 피아노를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짐머만은 투어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피아노를 통째로 운반했고 전속 조율사도 대동했습니다. 지난 3월 내한 당시엔 직접 가져온 액션을 공연장 피아노에 설치해 연주했습니다. 연습 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최상의 소리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최대한으로 맞춰보겠다라고 하는 그 음악가의 음악적인 예술적인 욕심이라든지 그 예술가적 정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려는 피아니스트들의 완벽주의가 클래식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방공호입니다. 7살 아멜리아가 의자에 올라 수줍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소란하던 방공호가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아이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집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리아 아이는 이렇게 깨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린 딸이 놀라지 말라고 아버지가 고안해낸 웃기놀이입니다. 자폭 테러로 머리를 다친 아이가 앰뷸런스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다가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죠. 이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아이들은 세상을 밝히는 꽃, 지저귀는 새인 겁니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거치고 민족이 광명을 되찾은 그 이듬해 시인 김광균도 새날의 꿈과 희망을 어린이들에게서 보았습니다. 불행한 나라의 하늘과 덜에 핀 작은 별에게 복사꽃과 제비와 어린이날이 찾아왔구나. 어린 것 껴안고 뜨거운 눈물로 뺨을 부비노니 너희들 키워줄 새나라 언제 세워지느냐. 암울한 일제강점기 한복판에서도 계몽소설가이자 저항시인 시문은 어린이날마다 비가 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들이에 옷이 젖어 낙담할 아이들을 위로하고 북돋우는 시를 존댓말로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행렬에 먼지 일지 말라고 보슬보슬 길바닥을 축여줍니다. 당신네 팔다리에도 파란 싹처럼 물이 올라 지둥치듯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말라고 비가 옵니다. 하지만 내일 100번째 맞는 우리 어린이날은 하늘도 공기도 어느 때보다 맑을 거라고 합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아이들 키워줄 새나라가 서고 이제는 먹이고 입힐 걱정도 벗어난 새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친 바람 속에 다만 고이 자라라는 시인 김광균의 축원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희망이란 아이들이 비를 맞으며 따라가는 웃음 띤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렇듯 어린 시절 꾸는 꿈은 동화처럼 푸근하고 솜사탕같이 달콤합니다. 그 꿈에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누구보다 부모의 몫일 겁니다. 부모의 꿈이 아니라 아이가 내 꿈을 찾아서 스스로를 품게 해주는 것. 어린이날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죠. 5월 4일 앵커의 시선은 웃음꽃만 피우길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자 절기 입하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공기도 깨끗해서 외출하기에도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강릉이 28도, 서울 25도, 대구와 광주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옷차림도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는데요.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내일 어린이날은 온 가족이 웃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